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5 연고 마지막 장 결론 부분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이 문화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또 그리고 국가와 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결합해서 우리나라의 성공이 이루어졌고, 그 성공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책에서 강조했던 게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역할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간과했는데, 주로 경제나 정치적인 영역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그 정책을 시행하는 장치들, 국가기구건 민간에서 필요한 그 제도적 장치들이었건 그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던 것에 한계, 그런 설명이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모습들을 제가 조명을 하면서 그거 배후에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전통, 더 구체적으로는 유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찾는 메커니즘, 또 그런 의미를 찾는 메커니즘으로부터 비롯된 혈연지연 학연과 같은 연고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런 설명을 종합해서 이제 사회과학 혹은 사회학에서 이제 사회자본 이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자본이나 신뢰 이런 것들이 발전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문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문헌들의 내용에 제가 설명한 그 우리나라의 경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정리하면서 이 책의 결론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서 과거와 같은 국제화에 뭔가 반대하는, 트럼프는 자국 중심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세계화에 반대되는 일들을 많이 정책적으로 자기는 주장을 했고, 그것을 미국 정책에서 실현했죠. 예컨대 미국이 무슨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국제관계에 항상 인발부를 하다가 자기네 이해관계하고 맞지 않으면은 뭐 군사적인 문제에서건 무역에 관계된 문제에서건 우리나라 중심으로 정책을 바꾼다 하는 것을 이제 트럼프가 많이 주장을 했고,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트럼프 등장 이전에 있었던 어떤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에 반대되는, 역행하는 현상이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 그런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현상이 트럼프로 어느 정도 보였고, 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돌면서부터는 지금 우선 당장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는 또 여행객도 없어졌어요. 말하자면 국제화하고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전까지 막 전 지구를 통해서 세계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던 건 사실인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험이 이제 다른 나라에까지 우리가 이식시킬 수 있는 경험이냐 할 때, 그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 이론적인 정리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도 이게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유교적인 전통이라는 것이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한 일이냐, 유교가 없는 나라에서 그럼 유교 전통을 지금부터 배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유교라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1000년 넘게 지속이 된 현상이고,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나라대로 각각의 나라에서 종교적인 전통이 다 있으니까 그 종교적인 전통에서 영원히 사는, 죽어서도 계속되는 어떤 삶의 의미, 이런 것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은 그 각각의 종교적 전통이 제공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방법으로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다, 해석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니까, 다른 나라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 그게 개신교일 수도 있고 또 이슬람일 수도 있고, 그 나라 방식에 각각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사는 방법은 저는 각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강조했던 게 혈연지연 학연과 같은 유교적인 어떤 인간관계에 기초한 그 사람들 간의 관계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고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들이 그럼 세계의 다른 지역에는 없느냐? 다 다른 형태로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관시라는 중국 사람들의 네트워크 있죠. 근데 그게 그러면 태국에는 없고, 이슬람에는 없고, 중동에는 없고, 유럽에는 없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제 큰 틀에서 그런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약화될 것이냐 강화될 것이냐 해서 많은 사람들은 약화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재활용되고 있고, 재활용됐을 때 잘 활용이 되면은 근대화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제가 가장 비근한 예로 가족주의적 경영을 하는 재벌이 세계 시장의 개척에 천병 역할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액터, 기업의 세계화에서 가장 선두주자 그룹에 들어가 있잖아요. LG, 삼성, 현대. 물론 아주 완전 최고냐?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지 몰라도 과거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가족경영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세계화는 못할 거다 하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할 수 있었고, 또 지역주의라는 투표 형태가 정말 전근대적이라 우리가 버려야 될 거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이 지역주의적 투표 형태와 동시에 한국이 민주화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역설적인 질문을 드렸고, 그렇게 보면은 지역주의도 변형이 되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변형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혈연이라는 조직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재벌이라는 방식으로, 또 지역주의라는 투표 형태가 민주화,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하는 것이 현실이면은, 이 현실을 우리가 재해석해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고 같은 것이 막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없어지지 않는데, 그 없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어로 sense of belonging, 그러니까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원초적인 본능을 가장 태어나면서부터 보장해 주는 게 연고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결사체에 가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이전에 사람이 태어나면은 부모가 정해져 있고 태어난 지역이 정해져 있고, 또 과거에는 이제 그 지역에 다니던 학교가 정해져 있었죠. 지금은 학교는 굉장히 경쟁적인 방식으로 들어가서 또 일정한 변형을 겪었지만, 그러니까 혈연지연 학연이라는 것들은 사람이 굳이 선택하지 않아, 적극적인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지 않아도 나는 이런 집단에 속한다라는 것을 원초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원초적인 본능인 소속감을 만들어주고 해결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없어질 수 없는 저는 어떤 그 관계라고 보고, 그런 이제 소속감이 있는 원초적인 관계와 신뢰, 그러니까 사람들을 신뢰하는 문화를 가지면은 그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신뢰라는 문제를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니까 신뢰를 사실 생각해 보면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신뢰라는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강조는 누구나 다 뭐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만, 막상 일상생활에서 아무나 처음 보는 사람을 신뢰해서 겪은 혹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하면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제공하기가 어렵죠. 예컨대 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의 일부를 어떤 사람이 나 상황이 급하니까 나를 믿고 좀 돈을 꿔달라 고 할 때 여러분 쉽게 꿔줄 수 있습니까? 그 돈을?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알아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못 꿔주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꿔달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해야지 그러고 돈을 꿔주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바보라는, 천치라는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신뢰가 확대돼야 된다, 신뢰가 모든 사람에게 이게 좀 퍼져야 된다, 모든 사람 간에 신뢰가 있으면 좋은 사회다라는 당위적인 명제와 실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메꿔 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연고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신뢰가 생기죠. 왜냐하면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연고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제한된 사람들 사이에 원초적으로 작동하는 연고를 어떻게 그 연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해결해야 이제 비도덕적 가족주의, 자기 집안 사람만 챙긴다, 내 식구들만 챙긴다 하는,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좀 이기적인 개인으로부터 좀 사람들의 어려움을 골고루 공유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 같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좋아하게 되는데, 그런 비도덕적인 가족주의를 뛰어넘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넓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할 때, 제도주의자, 제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제도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뭐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이제 이 사람이 입고 간 돈을 안 갚을지도 모르니까 과거에 했던 게, 너 그러면 보증해 줄 사람을 데려와라. 보증해 줄 사람이 대부분 부모님, 장인, 장모, 친구, 친척,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보증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부작용이 심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은 그 보증 쓴 사람한테 차압을 해가지고 돈을, 은행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또 그 보증 쓴 사람은 날벼락을 맞으면서 아이 친구한테 보증 잘못 썼다가, 우리 일가 친척한테 보증 잘못 썼다가 나 망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보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게 보증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해서 그 보험에 가입하면은 일가 친척을 동원한 보증은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보험과 같은, 보증보험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은 신뢰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요 문제를 좀 디테일하고 자세히 들어가서 제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그러면 그런 새로운 제도, 예컨대 보증보험을 만들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처음에 있다고. 그런 제도가 없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사람들이 보증을 섰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낭패를 보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을, 제도를 만들자 하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처음에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걸 제도화합시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느냐? 안 따르죠. 야, 그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느냐? 그거 뭐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같이 그 말에 동조해주고 국가가 강제로 그런 걸 가입하게 하고 해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네가 하자는 대로 해서 네 말만 따르다가 더 낭패 보고 제도 자체가 무너져서 그 보증보험이 완전히 망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뢰를 생산한다고 알려진 보험과 같은 제도를 처음 만들어낼 때 누가 그걸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제도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돼요. 신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제도를 그럼 처음에 누가 만드냐?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 낸 것을 가지고 주변을 설득하고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법을 만들고 그래서 제도가 나오는 건데, 그 제도를 만드는 처음 그 사람은 그럼 무엇을 기반으로 그런 설득을 시작하느냐 할 때 연고와 같은 공동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제도가 만들어내는 신뢰라는 것이 정말 신뢰냐 하는, 또 마이크로하게 따지면은 그거는 신뢰처럼 보이지만 안심이다. 그러니까 신뢰는 위험이 있을 때 위험을 부담하면서 너를 믿는다 하는 것이 정말 신뢰지, 아무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안심이라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신뢰와 안심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야마기시라는 유명한 일본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신뢰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뢰는 이 사람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잘못된 결과, 나한테 위험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 신뢰해야 정말 신뢰인데, 보험을 통해서 그 대출받는 것에 어떤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은 위험이 없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미 보증을 해줘서 그건 위험이 없으니까 그건 안심이지, 안심과 신뢰는 다르다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신뢰를 생산하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해서 관철시키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그 딜레마를 해결을 못하면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우리한테 편리하고 유리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설득을 해서 성공하면 제도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실패하면 그 제도가 못 나오는 겁니다. 요 딜레마, 그 간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문제에 가장 유명한 그 업적을 남긴 학자가 주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학자인데요. 제도 자체가 존재한다고 그것이 보편적인 신뢰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아까 얘기 들었던 그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보험을 들어서 해결하는 문제. 이제 그런 신뢰를 보장하는 장치들이 뭐 회계감사나 제3자 기탁,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의 중개사, 보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여러 가지 거래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장치들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는 그것을 보장하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것들을 야 이런 거를 통해서 하면은 너 걱정할 게 없어 라는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그런 장치들이 작동하는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도 딜레마죠. 제도가 신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신뢰를 확인하는 게 제도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생각하고 그 제도가 보장해주는 신뢰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잘 따져보면은 결국은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홉스적인 문제, 만인에 대한 투쟁,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신뢰를 만들어내려면 그 신뢰를 피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신뢰가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신뢰하는 그 부작용을 없애면서 이 장치에 의지해서 내가 거래를 하면은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국가예요. 국가를 만들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결국 홉스적인 상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라 마찬가지 문제가 결국 동어 방법으로 반복이 된다. 결국은 그래서 이 정의적인 네트워크, 공동체적인 인간관계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제한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뢰를 아주 소수의 사회 전체를 보면 특정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연고에 기초한 신뢰, 가족이건 친척이건 친구건 그런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서 친구라서 밑바닥부터 알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나를 사기치지 않을 거다라는 혹 설사 사기를 강요하는 환경이 막 주어져도 저 사람의 근본 의지는 나한테 대한 신뢰를 지킬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믿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보면은 결국은 출발이 연고관계에 기초한다. 연고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그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신뢰는 신뢰가 아니다. 이 신뢰의 역설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아주 궁극적인 질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 경제제도, 정치, 민주주의, 시장 경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보편적인 신뢰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출발점이 무엇이냐? 보편적인 신뢰를 강조하는 도덕교육을 막 한다고 신뢰가 생기느냐? 안 생깁니다.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그 교육대로 일상생활에 들어가면은 쉽게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다시는 신뢰하지 말아야지 하는 부작용을 계속 낳고 오히려 더 역효과를 가져오는 가능성이 많아서 결국 출발점은 인터퍼스널한 릴레이션입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직접적인 인간관계, 부모, 자식, 형제, 친구들,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 관계에서 신뢰가 재확인되면은 조금씩 그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만약에 그 신뢰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은 초반부에 신뢰를 안 하게 돼요, 사람들이. 요 출발점에 있는 관계가 연고이고 그 연고로부터 모든 사람을 신뢰하는 그 자신감을 갖게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상처받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다가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하면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게 대부분이고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상처 내가 받은 상처는 저 사람의 본인하고는 상관없이 저 사람이 처한 환경 때문에 나에게 의도하지 않게 본의 아니게 한 것이니까 내가 좀 감싸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 사회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사회가 되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했더니 결국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돌려보낸 거는 불신이더라. 저 사람이 결국 나 사기치더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으면서 자기가 맺고 있는 신뢰관계를 좁혀나가면은 다 자기 자신의 껍질 속에 숨어서 다른 사람은 절대 관계 맺지 말자라는 이제 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퍼스널 인터릴레이션십, 개인 대 개인의 관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이 신뢰나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가 몇 사람 있는데요. 그라노베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라노베타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신뢰는 별 영향가가 없다. 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신뢰를 통해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신뢰에 차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터퍼스널. 어떤 구체적인 거래를 할 때 그 거래하는 상대방과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오랫동안 거래를 계속했거나 이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서 저 사람은 결코 날 배신하지 않는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신뢰가 확정이 된다는 얘기를 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라노베타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이태리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태리 남부와 북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하면서 북부는 신뢰가 많은데 남부는 신뢰가 없다. 남부는 비도덕적인 가족주의에 갇힌 문화고 북부는 굉장히 그 인터퍼스널한 릴레이션이 확대돼서 성가대, 뜨개질 모임, 친목 하는 온갖 모임들이 스포츠 클럽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민주주의 어떤 트레이닝을 거쳤다라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그 중간 집단들, 지금 얘기한 성가대니 이런 단체들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연고 집단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굉장히 소규모의 일상생활에서 긴밀하게 소속돼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알고 지내면서 매우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아서 면식이 형성된 그래서 인격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이런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그 사람의 자발적 참여 협동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어떤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고로부터 출발해서 주어진 각자가 태어난 그 주어진 시점에
자기를 관리하는 자기가 소속된 집단에서부터 이 신뢰가 조금씩 확산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사회 전체가 확 보편적인 신뢰, 사회 전체의 신뢰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혈연지연 학연이라는 것이 신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배신의 출발점은 절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신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이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제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그 한국의 경제 발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보면서 유교적인 가치, 그 다음에 그 유교적인 가치에 기반한 사회관계, 그 중에서도 연고, 혈연지연 학연 이런 것들과 경제 발전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권력, 예컨대 박정희 정부, 또 시장에서의 상황, 예컨대 뭐 재벌이라는 기업이라는 그런 행위자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느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봐서 공동체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한, 연고에 기초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호혜성을 주고받고, 더구나 그게 즉각적인 호혜성이 아니라 일반화된 호혜성으로 시점이 막 다른, 주고받는 시점이 다르고 주고받는 그 거래되는 어떤 신뢰 대상의 그 분량이 서로 다른, 이런 것들이 일반화된 호혜성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렇게 일으켰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나라대로 그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 맞춰서 경제 발전이, 정치 발전이 이루어져야지, 한국에서는 이랬으니까 니네 나라도 똑같이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유교와 연고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은요, 보론으로 제 강의를 들은 학생이 제 강의를 듣고 제 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자기 집안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 아버지 대에서부터 자기 대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리포트를 쓴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아서 제가 이 책에 보론으로 넣었습니다. 그 보론의 내용을 따로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 또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 나타난 국가와 시장의 역할, 그 국가와 시장의 역할 배경에 있는 연고 집단과 유교문화, 이런 것들의 상호관계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딱